우리나라가 참으로 큰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이렇게 갇혀 계시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세력들을 사실 처리하려다가 지금 위기를 당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질 그런 분인 줄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이렇게 한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기회인데 이것이 없다면은 오히려 그냥 집어삼켜졌을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련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당장에 내일 1월 18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 지금 다 모이자라는 것인데 모두 다 진짜 모이기를 지금 모여야 됩니다. 이미 한 5, 6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당시 이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 당 대표를 하셨었고 그 전에는 또 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셨다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래통합당 대표가 되셨었지만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제 그 선거가 참패가 되고 그거에 책임지고 물러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회개를 먼저 하게 하셨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나가라 해서 나간 것이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이제 밝히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오고 계시는데 그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을 시작하시고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그룹들을 이제 만나가는 과정 가운데 저쪽 광화문에 있는 그 국가 연합 기도의 집이라는 곳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 분들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앞두고 우리 박성 교사님이 이 황교안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셨던 거예요. 환상 가운데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거기 나왔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가 열린 상황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맨 앞에 그 앞줄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그 2020년 그 총선의 그 참패에 그런 책임을 지고서 정치계에서 물러나 가지고 당 대표 이제 사임하고 물러나 가지고 하나님께 정치 그만두게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다가 13개월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라고 한 거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회개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걸 회개하니까 그 다음 또 기도 제목들 회개할 거리들을 계속 주시더니 13일간을 회개를 시키시고서는
너는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 2021년도 그 6월 28일 날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그 2020년도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 중에 이 부정선거 피해로 낙선이 됐던 그 민경욱 전 의원님의 그 선거 그 재판, 그거를 이제 재검표라고 그러죠. 이제 다시 표가 제대로 그 개수가 됐는지 그걸 하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첫 그런 활동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가서 봤더니 너무나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좀 이따가 좀 그런 사례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는데 간략하게 오늘도 나눠드릴 텐데,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음성이 부정선거를 알려라. 그리고 교회들을 연합되게 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같이 싸워라. 이런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회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황교안 대표님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전했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막 인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본인이 하실 역할을 하시고, 이제 기도 인도는 우리 또 연합했던 목사님들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많이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죠. 부정선거가 오늘날에 어떻게 있냐,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없다라고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황교안 대표님이 그 당대표를 물러나고 나서 그 당대표를 뒤에 하게 된 사람 중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준석은요, 거품을 물어요. 부정선거만 얘기하면 거품을 무는데 어떤 정도냐면, 나중에 이 부정선거 재검표장에서 한 번도 접히는 적이 없는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그런 투표지가 1000장 이상이 나오고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이 그걸 증거로도 채택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찍은 거를 이제 사람 다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다 온라인에서 살펴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다 못 본 채 하고서 이 이준석이 한다는 말이, 접는 거는 안 할 수 있다. 사람들 돌돌 말아서 넣을 수도 있다. 근데 말아놓다 그래도 어떻게 이게 말하는 게 이렇게 감아져 있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자로 펴집니까? 근데 선관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형상 기억 종이, 원형 복원 종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떤 시민이 자기 종이협회에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좀 우리 어디서 만들었는지 좀 알려달라. 그거 진짜 만들어졌으면 노벨상감인데 이거 정말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 정말 획기적인 그런 기술로 우리나라가 정말 노벨상도 받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전혀 그 증거를 못 내밀죠, 사실. 선관위가 실제로 그 아나운서를 써가지고 형상기억용지라고 이렇게 그렇게 거짓 해명을 한 그 영상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삭제했어요, 이걸.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이준석이 그런 말아서 했고 뭐 그래서 접은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이제 그 토론하던 사람이, 아니 우리 선거법상 접어서 넣게 돼 있다. 그랬더니 이준석이 접어서 넣으라는 얘기가 어딨냐, 그런 얘기는 없다.
근데 법조문을 딱 가져다 읽으니까 접어서 딱 법조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럼에도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공범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전산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2017년 그 탄핵의 그러한 엄청난 사태가 있었을 때 그 2개월 60일 만에 이제 새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김어준 하고 그 문성근이 만든 시민의 꽃이라고 하는, 시민의 눈이죠. 시민의 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뭐 부정선거를 감시한다 막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선관위를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선관위 그 프로그램 내놔라, 아예 프로그램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 본 거죠, 그 소스를. 그러고서 어떻게 여기 조작값을 넣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니까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한간에는 그 자리에 이 이씨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건지, 누가 어디에 지금 얼만큼 개입돼 있는지, 너무나 이게 그 암덩어리들이 퍼져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시면서 그 담화를 할 때 얘기하셨죠. 우리나라는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암이 너무 퍼져 있어서. 즉 그 이후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나타났잖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법대로 안 하잖아요. 법을 다 무시하면서 자기네들이 인민재판을 하고 있어요. 공산당식이죠. 오늘 기사 하나 보니까 민주라는 이름을 쓰지만 가장 민주적이지 않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카톡 검열 얘기 나왔잖아요. 카톡으로 뭐 거짓 그러한 정보 나르는 사람도 다 잡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청년들도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경찰 사칭죄로 지금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슨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정지하려고. 그게 공산당식이죠. 공산당식. 인민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200건이 넘는 지금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4만 건이 넘게 접수를 받아서 200건이 넘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대통령의 권력을 또 잡게 되면 얼마나 심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이에요, 사실. 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삼각동맹 계속 얘기해 왔고 넘겨줘 보세요. 공수처라는 곳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죠. 근데 고위공직자 수사에는 사실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형법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 이런 거는 수사할 수 있어도 대통령은 원래 내란 외환의 제외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위공직자 수사처, 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란 외환 수사권 자체가 공수처에 없고, 과거에 제가 화요일 날 한번 나눴었는데 이 공수처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20년 7월 15일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즌이에요. 코로나 시즌. 그때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그렇게 만든 게 공수처예요. 전 정권의 그런 하수인으로서 사람들 잡아들이게끔 만들었던 게 이 공수처예요. 그리고 공수처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하나 만든 게 국수본이에요. 국가수사본부. 그럼 경찰 내에서 국수본을 만들었는데 이 국수본이 언제 시작됐냐면 2021년 1월 1일에 시작됐어요. 다 그때죠.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사태를 막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본인 그 대통령으로서의 합당한 권위인 계엄을 선포했고, 사실 다른 데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안 주면서 딱 국회하고 그리고 선관위에만 군대를 보냈는데, 국회도 신용이었고 선관위의 그 부정선거 증거를 잡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란이 됩니까? 부정선거를 사실 의혹이 있으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안 돼요. 민주주의의 적은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그 적을 잡겠다 했는데 왜 이걸 내란이라고 하고 갑자기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그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건데 그걸 3번 거부했다고 체포영장을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검에 넣지 않고 서부지법에 넣어가지고, 거기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영장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일부러 넣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요.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으면서 또 대통령 관저는 정말 경호시설로서 군사보호시설인데, 그 보호시설은 그 경비를, 그 경호를 하는 그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돼 있는 그러한 법조문도 예외로 한다. 그 판사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키려고 다 짜고서, 그러고서는 집행을 1월 3일 날 밀어붙였는데 경호처가 막아냈죠. 막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체포영장은 다시 반납을 하고 새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2주짜리를 받아가지고 15일 날 그걸 집행을 들어간 거죠. 또 그때 그 15일 되기 전날인 14일 날 이제 화요일 날에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살수대첩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고 나눴었죠. 근데 그 살수대첩 을지문덕은 본인이 먼저 적진에 들어가요. 그러고서 돌아와서 다시 그 적들을 이제 섬멸하는 그러한 얘기죠. 근데 그 화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찰관들, 뭐 마약 수사하는 사람들, 뭐 그 범죄 조직 그 소탕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다 동원한다고 얘네들이 난리를 떨고 있으니까 뭐 기저귀까지 준비시켜가지고 뭐 2박 3일을 뭐 대기시키겠다는 등, 그래서 막 4,000명이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1,000명이 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1,000명이 원래 계획이었던 것 같고, 물론 뭐 더 많이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거기서 많은 수가 이제 떨어져 나갈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500명 동원됐다 그래요. 그래서 반절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제가 살수대첩 그 결과를 한번 얘기 드렸어요. 화요일 날에 30만 5천 명, 그 113만 명인가 되는 그 수나라의 군대 중에 선발대가 30만 5천 명이었는데 그 30만 5천 명 중에
살아 돌아간 사람들이 2,700명이었다고. 1%도 안 된다. 지금 500명 중에 나중에 이 죗값을 묻는 거에서 강압적으로 왔다라는 것이 실제로 밝혀진 사람들 한 5명 정도만 살아남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그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그 반격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계속 나눌 텐데, 어쨌든 대통령이 체포돼서 이제 그 조사를 공수처에, 사실 대통령께서 뭐 영상도 좀 이따 볼 거지만 불법한 그것에 내가 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혈 사태가 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출석하겠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조사 동안에 이제 묵비권을 행사를 하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조사 거부한다 그냥 했죠. 근데 구속 적부심, 이거를 체포 적부심, 체포한 것이 이제 부당한 것을 좀 따져달라 이렇게 서울지법에 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기각이 됐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체포 구금되어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속영장을 오늘 1월 17일 한 6시쯤 이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사가 내일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19일 뭐 새벽이나 아니면 20일쯤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1월 18일 오후에 광화문에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공산주의로 삼켜지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홍콩이 그렇게 됐죠. 2020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홍콩의 시위를 짓밟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전 세계로 다 퍼졌죠. 그래서 그것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퍼진 거라는 걸 미국의 CIA가 그거를 밝혀내고서도 사실 그 보고서를 공개를 안 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게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2년 전에 그거 결론 냈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그러한 중국의 마수, 중국의 그 계략이 전 세계에 수많은 피해를 주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이 선거에도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이 중공이죠. 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이건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미 8년 전에 2017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2016년 말에 됐는데 이 재판이 사실은 탄핵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 선고가 내려져 버렸죠. 탄핵 소추 사유 4개를 다 탄핵할 사유는 아니다 해놓고 추가를 붙여가지고,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런 미친 판결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롭게 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 건데, 그 탄핵 직후 3월 10일 그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3일부터 3일간 3월 13, 14, 15일 집회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그게 바로 사두 선교사님, 사두 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 오시는 그런 집회였죠. 근데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가 탄핵이 되고서 경황이 없는 중에 집회를
이제 열었는데 사도 선교사님 첫 마디가 우리가 블레싱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축복하는 성회를 준비했는데 나 이거로 온 거 아니다. 대한민국에 경고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다. 근데 그 경고의 소리가 뭐였냐면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네 가지 특별히 거만한 거, 위선 떠는 거, 교만한 거, 그리고 자기 성취로 거짓하는 거, 이 네 가지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서서 이 나라 핍박을, 법을 바꿔가면서 핍박을 가해가는 것을 허용하실 거다. 그래서 회개의 성회를 열었어요. 딱 한 달 뒤인 4월 13, 14, 15일 날. 그때 하나님이 그 날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날짜에 했는데, 특별히 미디어의 거짓말이 너무 판쳤기 때문에, 왜 JTBC의 그 태블릿 보도로 말미암아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마녀사냥 당하게 됐어요. 거짓 그 태블릿. 그건 그 최순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최서원, 뭐 개명된 이름이 최서원 씨죠. 최서원 씨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로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뭐 연설문을 막 해주고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 한 걸로 막 보도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게 만들고 탄핵 그 광풍이 불게 만들었죠. 근데 그 JTBC나 이 미디어 그 회사들이 있는 곳이 상암동이었죠. 상암동이에요. 그래서 상암동에서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날짜를 4월 13일 날 시작해서 16일 전까지 해라. 그러면 13, 14, 15일이잖아요. 근데 왜 16일 전까지 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해가 2017년이 그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4월 16일 날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부터 3주년이었는데 세월호 사건 때부터 막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을 막 전가하면서 난리를 쳤었죠, 이 반국가 세력들이. 그러다가 이 태블릿 보도로 이 결정타를 매겨서 이제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3주기, 그 세월호 사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 고등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이 아사져간 거예요. 2014년도에 저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세월호 사건을 미디어로 접하면서 너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죽게 됐는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외국에 이렇게 나간 그런 배경 가운데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차를 운전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그 안에 이제 가야 되니까 주차를 시켜놓고서는 이제 안으로 일을 보러 갔다가 나왔는데 차가 도난당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찾아야 되는데 외국이고 제가 전화기도 없는 상황이니까 막 도움을 얻으려고 막 동분서주하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그 청년이 전화기를 좀 쓰게 해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이제 도난 신고를. 근데 뭔가 조치를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이제 그쪽에 마을이 있는 걸, 그 청년이 온 쪽에 마을이 있는 거를 이제 알고서는 이제 더 들어간 거예요. 더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보게 된 광경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 그 남녀들이 뒤엉켜 가지고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하고 혼합적으로 완전히. 그러면서 잠에서 깼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어른 세대가 행음함으로 자녀 세대의 목숨이 도둑질 당했다.
근데 그 전년도 2013년도에 어떤 음성을 주셨었냐면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 땅에 반역의 영이 풀어져 있다. 이걸 깨트리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에 삼켜지지 않게 된 그 이유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전략을 받아서 그걸 하셨던 거죠.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풀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 부정선거하다 쫓겨난 분, 이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그때 이미 너무 연로해가지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시라고 해가지고서는 후보에 나갔고, 그 야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대선 기간 중에 지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승만 그 대통령은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그 선거에 관여도 안 했고, 사실 본인은 그냥 단독 후보였고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이라는 자가 자기가 그 야당 후보에게 밀리니까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그걸 했죠.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들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왜 그러냐?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알고서는 이제 대통령으로 책임을 지겠다 해서 우선은 그 시위가 일어난 거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그 이기붕 그러한 세력에 의한 그러한 만행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대학생들이 다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대학생들을 병원에 찾아갔어요. 내가 다쳤어야 됐는데 니네가 다쳤다고. 정말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냐? 하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하야를 발표해요. 이승만 대통령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라를 살리시고 이 나라의 기틀을 다 놓으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 공로가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초등교육 의무화를 만드셨고, 문맹률이 너무나 높았던 이 나라가 문맹률이 거의 0%가 되는 그러한 나라로 바꿔지게 만든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에요. 나라를 정말 그 재앙에서 건져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기도로서 이 나라를 건국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인데 너무 폄훼가 됐어요. 그거는 이 나라를 저 북한과 연결해 가지고 공산화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공산화를 못했다 라는 그러한 악감을 품고서는 폄훼를 해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투사셨고 외교로서 이 독립을 쟁취하게끔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분이었고,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하셨고, 그분은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자타공인 받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친일파라고 몰았어, 이 반국가 세력들이. 그리고 오히려 북한의 정권은
항일 투쟁하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짓말을 또 퍼뜨려요. 근데 실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요인들이 다 독립투사였고, 나중에 반민족 특위 해가지고서는 친일했던 사람들을 원래 처벌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걸 멈췄던 거는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의 위협이 당면한 제일 위협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을 먼저 하려고 그걸 중단을 했던 거지, 이승만 대통령이 전혀 친일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항일 투사, 항일 투쟁을 계속해 오셨죠. 근데 김일성, 그 북한 그런 수뇌부들은 친일파들이 수뇌부였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역사를 날조해 가지고 뒤바꿔 난 게 이 반역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이 이승만 조대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 음성을 주셔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너무나 이 역사가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걸로 이 반국가 세력들이 이 나라를 뒤집는 그런 일을 추진해 갖고 태블릿 그 거짓 보도로 마녀 사냥해 가지고 진짜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고가 주어졌죠. 나라의 위기는요, 그 나라의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가 온 거예요. 교회가 부해지니까 그냥 부에 취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그러한 일들을 먼저 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으로 만들어 왔어요. 교회들에서 고3 학생들 대학 잘 가라는 기도를 하지, 교회에서 그 신앙을 위한 훈련을 안 하잖아요. 고3 애들은 공부하는 게 신앙보다 먼저 있어요. 그 틀린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길러줘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 율법에서 그 많은 것들을 거부하고서 그냥 채소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너희 낯빛이 어두워지면은 그 관리하는 사람 내가 왕한테 책망받는다. 근데 한번 실험해 보라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낯빛이 더 좋아. 그리고 그 지혜가 다른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의뢰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세상의 공부를 먼저 하려니 공부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다 신앙을 떠나요. 그게 어른들이 음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 미루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하게 만든 게 우상숭배예요. 사실 세월호 사건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기획됐다라고 저도 보는데, 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었죠. 반대 세력이었죠. 그걸로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이득을 본 그쪽에서 선박안전관리법도 막아놓고 있었고, 숱한 의혹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묻혔잖아요. 최근에 무항공항 참사도 그쪽과 연결된 사고인데 묻히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막 앗아가고 있어요.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그런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죠. 이게 너무나 악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당한 그 이면에는 교회들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깨어 있었으면은 그런 어둠의 계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먼저 세상의 머리를 조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세상에서 권력 얻는 거,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 역할은 던져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럼 세상에서 밟혀진다 그러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략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2017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때 사두 선교사님 하나님 보내셔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서서 법을 바꿔가면서 핍박가에 갈 거다. 교회들이 콧방귀 꼈어요. 회개성회를 열어도 안 모였어요. 오히려 방해했어요. 그러고서 그 일을 실제로 당했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교회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비하면은 뭐 유치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예표로서 경험하게 됐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타는, 몸을 부비면서 타는 지하철, 수백만 명이 하루에 그렇게 움직이는 지하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떨어져서 앉는, 그것도 한 방향으로 앉는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막 퍼진다고 교회를 때려잡았어요. 그때 목사님들 그거에 한 거를 했습니까? 그거 한 거 못한 분들은 일제시대에 있었으면 일제시대 말, 그 일본의 말을 그대로 따랐을 거예요. 그러한 거짓된 조치, 불법한 조치, 그것에 대해서 몇몇 교회들은 일어났어요. 예배 자유를 위한 연대도 있었고 굉장히 귀한 역할들을 하셨지만 좀 역부족이긴 했죠. 또 왜냐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같이 싸웠어야 됐는데 교회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그 탄핵 사태 6년이 지난 시점에 2023년 7월 달에 사도 선교사님 또 한국을 오셔서 똑같은 예언을 얘기하셨어요. 천사의 방문이 있었는데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은 모임이지만, 그때 한 4,500명 모였었는데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그때 광고를 했거든요. 연락처를 다 해가지고서는 문자를 하고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7월 초에 집회하고 나서 7월 말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목사님들, 그중에서 목사님들은 또 추려지겠죠. 그래도 한 1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10명 모였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회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낮에. 그랬는데 진짜 위기가 왔죠. 이제
근데도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일 1월 18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 모이는 걸로 돼 있는데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다 나와야 돼요. 이거 지금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산화가 되고 나면 그땐 더 이상 시위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1월 18일 오후 1시 광화문 다 모여야 돼요. 2시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고 해요. 절대적으로 구속되면 안 돼요. 대통령에서 풀려나셔야 돼요. 대통령은 자신을 던져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 불법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직 구속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 구속되면 더 할 거고, 탄핵되면 완전히 이제 끝나겠죠. 지금 교회가 회개로서 이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이 공수처가 이 55 경비단장, 원래는 경호처가 전체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아래 국방부 쪽에서 55 경비단을 지원을 받아서 지휘를 하는, 그래서 경호처장이 혹은 그 직무대행이 승인을 해줘야만 이 관저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55 경비단장을 조사한다고 불러가지고 직인 내놔라. 아주 나한테 권한 없다 그래도 계속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경호처한테 권한 있다 그러고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서 직인을 줬어요. 그 단서를 주고. 근데 단서가 쓰여졌을 그 장소에 딱풀로써 새로운 종이를 덧대고 관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완전 불법이죠. 설사 이게 있다 그래도 나중에 55 경비단장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분명하게 그 관할권, 권리는, 그 허가권은 경호처에 있다. 이거를 딱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덕을 막 침투해 가지고 넘어오질 않나, 사다리 갖고 가가지고서는 넘어서진 않나. 사실 군사 경비구역이 와가지고 그거 사살해도 돼요. 근데 대통령이 유혈 사태 날까봐, 면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영상을 미리 찍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기셨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030들이 깨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은 대통령 50% 넘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잠잠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넘겨주세요. 친필로 쓴 그러한 편지를 남기셔서 그거가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뭐 새해에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뭐 하고서 12월 14일 탄핵 소추되고서 아이러니하지만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았었고 넘겨주세요. 이거 다 읽기에는 좀 그래서 글로벌 안보, 공급망 위기,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외생적 경제 위기, 그리고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 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더하였다. 너무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막 탄핵시켰잖아요, 내가.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이 정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처음부터 국무총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경제 전문가인데 처음에 봤을 때 이 나라 진짜 망한 상태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라 국간이 털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막 끌어온 거예요. 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 풀어갈 수 있었고 정말 1인당 GDP가 지난해 일본을 추월하고 회복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 다 이렇게 협력 체계를 갖춰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정말 응원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생각나고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미 공직생활에서 4번째 직무정지인데 검사 때 한 번, 검찰총장으로 2번, 대통령으로서 지금 한 번.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길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하는데
근데 자신은 옳다고 하는 그 길을 온 거죠. 옳은 길을 온 거예요. 좁은 길이더라도.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다시 바로 잡히고 나면 오해도 풀리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법의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왜냐하면 북한도 민주주의 말을 쓰지만 인민민주주의, 그런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경제로, 자유시장경제로 우리는 가야 되고, 정말 세계와 같이 관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와는 이렇게 상호 존중과 공동이 추구하는 현실적 측면에서 협력해야 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북한과 중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유엔 설립 이후는 뭐 군사 공격 이런 것이 많이 이제 금지됐지만, 지금은 총칼로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지금 다른 전술로 지금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넘겨주세요.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연하는 하이브리드 전술.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막 시위를 하고, 매수된 정치인들이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막 별 일들이 다 있죠 지금. 그래서 국가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 그래서 우리 국가기술이 매수된 자들에 의해서 탈취가 되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진짜 안보를 생각해야 되는데. 넘겨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 반대 체제에 그런 데랑 막 야합하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핵심 이익을 내어줘야 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부정선거 얘기를 해요.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 다 드러났어요. 근데 선관위가 그 대법원에서 선관위를 두둔한 게 어떻게 두둔했느냐?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고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으니 그 선관위를 유죄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부정선거가 누구에 의해 자행되었느냐, 누가 범인이냐, 그거를 너희 피해자가 특정을 해라, 밝혀내라. 그거 못하면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쓴 거예요.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 투표지가 나왔는데 그거 누가 했는지 못 밝혀냈다고,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누가 살해했는지 못 밝혀냈다고 살인사건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이 상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식을 돈에 팔아먹었어요.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오히려 수사 이상한 일이 있으면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밝혀달라고, 좀 바로잡아 달라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살인사건 발생했으면 그 범인 찾기에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발생했으면 부정선거 이게 왜 저질렀는지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 부정선거를 사실 획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범인이 아니고서 왜 이게 밝혀지는 게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가짜 투표지, 그리고 해킹, 조작의 무방비, 실제 투표자 수가 발표된 투표자 수와 다르고, 수많은 증거들. 이건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넘겨주세요.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 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오히려 부정선거 얘기하면 음모론자들,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하겠다, 이런 법을 막 검토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살인사건이 난 증거가 있는데, 살인사건 시체가 있는데 살인사건이 났다라고 말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미친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데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처벌하겠다? 미친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 아예 이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려면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딘지는 딱 지목해서 얘기는 안 해요. 어딘지는 우리가 다 떠올리지만, 왜냐면 국제 분쟁의 사안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지금.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 이렇게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의 요건이 해당돼요.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계엄한 겁니다. 합법적인 계엄인 거예요. 계엄. 합법적인 계엄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 운영 소프트웨어적인 상황, 이것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한 거죠.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그러한 입법 독재. 오히려 독재를 행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입법부 다수당이 한 거예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고,
이것은 법에 이 전시사변이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에 계엄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동했다는 거죠. 국민주권이 침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맞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이런 최소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서 이거를 한 거라는 거죠. 계엄을. 그래서 사람들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그 해제 결의가 있었을 때 평화롭게 마무리되었고, 그래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내란도 아니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거죠. 원래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사실은 전체를 장악하려고 했으면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소수의 병력만 동원해 가지고 진짜 경고성으로 국회에 보내고 그리고 선관위에 그 부정선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 요 아래쪽에 보면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왜냐면 이거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모른 채로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는 게 제일 큰 그 목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알려지고 있는 거죠. 2030들이 특히나 깨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론이 바뀌어지면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미 대통령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국의 길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한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래서 넌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된지는 국민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며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함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계엄을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더니 다 구속해버리고 대통령까지도 체포해버리고 수많은 그 계엄 이전에 이미 자신들을 수사하던 자들 다 탄핵시켜버리고, 이런 일을 보면서 진짜 누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불법한 세력들이 막 난동을 부리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 보면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경고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셨고
회개 부흥 기도회를 계속 해왔는데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탄핵 소추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막 판결기를 잡아가지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막 항의를 했죠. 아니 대통령도 그렇고 변호인단도 그렇고 로봇이 아닌데 지금 하루 종일 판결 받고 나면 그 다음 날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루 걸러 또 심판정에 재판정에 쓰게 되면 이건 로봇이지. 이거 인권이 대통령도 인권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다고. 이미 5차례 그 재판기를 이미 한 번에 다 지정을 해버리고 그럼 원래 그 피의자하고도 그 소추된 측하고도 이게 조율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상. 근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서는 다 지정해 놓고서는 5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추가 기일까지 지정하려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는 봐요. 뭐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 탄핵하는 측에서는 뭐 이의 없다 그러고. 근데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거 로봇도 아니고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뭐 우리가 충분히 얘기 거쳤으니까 그냥 진행하겠다 그러고 말아요. 물어보는 겁니까 그게? 의견을 듣질 않는 거예요 전혀. 헌법재판소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나라에서 뭐 헌법재판소가 제일 높은 재판정이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다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요 다음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어제 16일 날에 이 변호인단이 이 부정선거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게 좀 길어서 지금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선거연수원 얘기도 꺼냅니다. 선거연수원 얘기도 지금 나왔다. 그런 것도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번을 넘겨주세요. 다음 거는 그냥 넘겨주세요.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기다리시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SNS를 통해서 쫙 퍼지기 시작한 소식이 있죠. 바로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계엄 당일 바로 그 새벽에 선관위 연수원이 있는 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스파이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그들을 태우고 출항해서 오키나와로 갔다. 주인 미군 기지죠. 나하에 있는 오키나와 미 해병대 기지입니다. 거기로 보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신문 작업을 해서 이 부정선거 개입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었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 이게 정말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사의 또 주변에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누구와 협조했는지 그리고 정말 오키나와에 간 건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평소에 시큐리티 뉴스 하면 이 3가지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바로 그 뉴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 빼고 연관되는 뉴스 같이 해서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은 결국 미국과 합작을 해서 중국의 글로벌 부정선거 획책을 무너뜨리는 그 작업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 새벽에 정말 99명의 중국인이 체포가 되어서 오키나와 미 해병 기지로 이감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전 세계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반중단체 등에 심어져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했다라고 미 법무부가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늘상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밝혔을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미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굳이 이거 우리 이런 일 했어 하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이례적이냐? 아닙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규모가 좀 컸다 뿐이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만년필로 직접 적은 자필, 거기에 그림자 전쟁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도자료를 굳이 냈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중국과 자유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림자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악성 코드는 트로이 목마 그 바이러스죠. 그걸 심어서 이렇게 심겨 들어가면 이 컴퓨터와 또 네트워크된 컴퓨터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쫙 퍼져나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는 자신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의 해커가 이 컴퓨터를 통제할 수 있어요. 마우스 커서도 움직일 수 있고, 뭐 마음대로 파일도 열 수 있고, 파일도 복사해 갈 수 있고, 뭐 마음대로 마치 내가 지금 직접 이 컴퓨터를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4,200여 대나 심어놨더라. 그걸 제거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정말 중국이 전 세계 각지 각국에 이런 나쁜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자, 그런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들 이 요즘 하고 있는 이 행태들 보면 친중 언론, 친중 정치인 많이 눈에 띄죠. 중국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과 이재명을 모으는 연결하는 그 모임을 동아일보의 부국장급 허모 여 기자가 주선을 하고, 그러면 동아일보가 요즘 하는 행태들 정말 수상했는데 동아일보가 친중인가? 또는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금 이 상황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되고, 또 그런 아주 정말 핵심적인 또 아주 매력적인 그런 소재들이 탁탁 튀어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던 55 경비단장의 관인, 그 관인을 강제로 가져오게 해서 경찰들이 그냥 출입조치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거, 이거 거의 뭐 쿠데타 아닙니까? 이거 내란이죠. 그러면 그 어제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로 들어간 건 전부 불법이지 않습니까? 공문서 위주에서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이 비교적 침묵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내용이라면 언론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잠잠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런 것 같으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잠잠해요. 자,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이 언론사들이 혹시 중국의 물이 상당히 튀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의혹이 드는데,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마술을 뻗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지금 미국이 또 프랑스, 이번에는 프랑스의 협력을 받아서 제거했다. 자,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어쩌면 미국과 협력한 중국의 그 전 세계 글로벌 부정선거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오늘 핵심 보도입니다. 보겠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오늘 아침 나온 스카이데일리발 기사에 깜짝 놀라신 국민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보도였는데요. 이날 실제로 오키나와 나하 군항에 인원을 실은 수송선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미군 교도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한미 양국이 수원시 권선구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급습했으며 이곳에서 중국인 스파이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1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스파이, 차이니스 스파이 99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해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작전은 미 국방정보국 DIA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DIA 국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존 레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의 군사문제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던 제프리 크루스 공군중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DIA 국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됩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미군 측에 신병이 인도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되었고 미군의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매체는 미국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는 해당 보도 사실 검증을 위해 비상계엄이 진행된 12월 3일과 4일 오키나와 나하 군항에 99명의 피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가 입항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현지 소식통을 통해 1월 4일 저녁 7시께 미 해군 스피어헤드급 원정 고속 수송함 USNS 괌함이 나하에 입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는 4일 새벽 2시 19분부터 버스가 철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서 평택항까지는 새벽 시간 기준 40분 정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여서 평택항에 수송선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늦어도 4일 오전 4시 이전에는 인원 선적을 마치고 출항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가 오전 4시 이전에 평택항을 출항했다면 43노트, 약 시속 80km의 속도로 항해했을 때 1250km가량 떨어진 오키나와 나하 군항까지는 약 16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오키나와 현지 소식통이 밝힌 오후 7시 이후 입항이라는 정보와 맞아 떨어집니다. 나하 군항 인근의 캠프 한센 미 해병대 기지에는 제3법집행대대와 군 교도소가 있는데요. 이번 중국 간첩 체포와 압송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작금의 한국 정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도대체 선거 연수에서 뭐 했냐? 이때 아프리카 가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 그동안 부정선거를 통해서 계속 당선됐어요. 그 가나에서 우리 한국 선관위가 제공한 AWEB에서 제공한 그 투개표기를 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는 12월 8일에 있었어요. 당연히 12월 8일 선거할 때 우리 부정선거 하자. 이 중국인들이 다 여기서 원격을 해줄 거야. 중국에서 하면 미국이 감시를 하니까 한국에서 자 이런 작업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작업하자. 라고 하는 것을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체포를 한 것이다. 12월 4일 새벽에 체포했죠. 12월 8일 날 가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원래는 부정선거로 또 이 재선에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선거 투표하자마자 개표도 안 했는데 출구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바로 나섰어요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부정선거 해줘야 될 중국인들이 다 잡혀간 걸 아니까 부정선거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이러한 것들이 미국이 우리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또 어쩌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는 이 작전을 통해서 수행한 핵심 코어 작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제 오늘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뭔가 결과를 오픈할 시기가 되어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팩트 체크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연수원의 90명
수상한 자들 그 보도를 제가 제일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후속 보도를 팩트체크로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이게 아직 사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정황 정보가 뭔가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얘네 반대쪽에 이 반국가 세력들이 왜 이렇게 급한가? 뭔가 지금 밝혀지는 거를 막아서려고 지금 다급해요. 이게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밝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얘네들이 무리해서라도 불법을 하면서라도 대통령을 잡아 가두려고 한 이유가 대통령한테 뭔가가 지금 있다라는 거를 얘네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게서 발표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사실 다음 주 월요일 20일이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합니다.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난 그런 인사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건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붕괴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전에 완전히 지금 가둬두려고 이게 얘기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월 3일 날 계엄 선포가 되고 밤 10시 반에 그 담화가 됐고 그러고서는 새벽에 다시 저희는 이제 화요일이어서 기도회 저녁에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새벽 자정 좀 지나서부터 기도회를 여기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조금 편집을 했는데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이런 건 다 넘겨줘 보세요. 이것도 저기 사실 뭐 지령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 만든 넘겨주세요. 이것도 간첩 얘기 뭐 다 이제 없던 얘기가 아니에요. 간첩 이미 그 다 밝혀져 가지고 민주노총의 간부 조직 간부 하던 사람이 15년형 받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아까 그 나왔던 그 계엄 8.17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는 막 자동차 그림도 있고 다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신호를 주고받는 어떤 그 지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밝혀진 얘기들이에요. 넘겨주세요. 부정선거 증거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넘겨주세요. 뭐 가짜 투표지 수많은 증거 넘겨주세요. 그냥 이런 것도 하나씩 넘겨주세요. 뭐 너무 빨리 넘기는데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뭐 투표자 수도 틀리고 뭐 인도 맞지 않고 뭐 여백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진짜 감추는 자가 범인인 거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엄령 가운데서 아버지여 일반 시민들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 그 악한 세력들만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됐죠. 아버지여 이 일이 그 완전히 뒤에 부분은 이제 수행되게 기도해야 하여 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운데 주님 영광으로 아버지여 주님 기적으로 주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속히 제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계계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또 이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 오후에 나눴었는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막아서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전날에 주셨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이 사실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못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막아서라. 11월 28일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11월 29일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나누고 기도를 인도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 그 세력을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그 북한의 그 악한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이번에 제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역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화살을 쏘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의 심장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적을 완전하게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한 2주 전쯤에 금요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위로 거대한 배가 이제 출항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극동으로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복음의 그 전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전진되게 하시려는, 그래서 복음의 전진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려는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악의 세력들은 이것을 전쟁으로 막아내려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악한 계략으로 이것을 끊어내려는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산되도록, 그래서 죽음의 재난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의 안전한 그 지휘부가 완전하게 소탕되고,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로 이 땅을 덮어주시도록 함께 주여 외치면서 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고지전입니다. 고지전. 여기서 밀리면은 대한민국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여러분 시작하여 우리가 위선하였던 것, 교만하였던 것, 거만하였던 것, 아버지 자기 성체 거짓으로 보장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북한의 주적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용을 조금 다시 되짚기를 원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가 발의됐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탄핵을 왜 하느냐? 사실 검사 탄핵하겠다, 판사 탄핵하겠다, 뭐 감사원장 탄핵하겠다, 다 자기네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그 조폭들이 그거 오히려 검사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를 겁박하고 단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인질로 포박해 버리려고 지금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계를 꾸민 자들 완전하게 소탕되시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시어라. 이제 응당한 그 불법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시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시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인데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돌려져야 됩니다. 진실의 봉인된 진실의 문이 열려지는 기가 돌려져야 됩니다. 주여 기가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교회에 연합된 기도로 돌려진다고 하십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기가 돌려지시어라. 진실이 드러나는 기가 돌려지시어라.
진실이 드러나는 귀가 돌려지시어라. 여러분 진실이 드러나는 귀가 돌려지시어라. 진실이 드러나는 귀가 돌려지시어라. 진실이 드러나는 귀가 돌려지시어라. 진실이 드러나는 귀가 돌려지시어라. 제가 여러 번 선포하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왕에게 이제 그 화살을 내려치라고 했을 때 3번 내려치고서 끝내니까 왜 대여섯 번 안 내려치고 끝냈냐고. 3번만 적을 이기고서는 패하게 될 것이다. 대여섯 번 쳤으면은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책망을 받죠. 우리가 이 끝까지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는 정말 진실이 드러나도록, 이거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악한 괴계가 지금 뭔가 수단을 다 불법적으로 써가지고 지금 막아놓으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 연합된 기도가 키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리도록, 진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거짓 그러한 미디어 선동의 피해자인데 항상 공격을 받다가 이제 반응을 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가자를 오늘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보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투브라더스 다큐를 만들었죠. 근데 이 투브라더스 다큐가 영화관에서 1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상영을 시작했는데 그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안대로, 그래가지고 그 필라델피아 회랑 이런 데도 그냥 군대 주둔하고, 그리고 저 인질 33명부터 풀어주기로 했어요. 1차에. 그래서 인질 협상.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하마스가 뭐 딴소리 해가지고 좀 미뤄졌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아마 승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일부터 이제 인질이 33명이 처음에 3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풀려진다 그래요. 그래서 20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게 굉장한 전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걸 앞두고 어떻게든 악의 세력이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이 흐름을 끊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 교회가 서서 기도하면은 그 악한 세력들의 괴계가 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투브라더스 지금 개봉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보시기를 권면드리고, 더 투브라더스.org 가면은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더 투브라더스.org 넘겨주세요. 그래서 휴전합의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보도가 나왔었고, 15일 날 그 협정이 된 거를 이제 16일 날 보도가 나온 거죠. 넘겨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거짓에 덮여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이 이 남한까지 삼키려고 해요. 그걸 깨트리는 우리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뒤집어 놔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교회가 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제 중국도 열고, 이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뭐 중동 쭉 전진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 물결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부터 뜨죠.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 보면 동쪽으로부터 군대가 온다고 돼 있어요. 이 마지막 군대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 이 가장 동쪽이 이 한국, 육지로서는 한국이 가장 동쪽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서 일본이 있고요. 이 극동아시아로부터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려고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적인 흐름을 교회가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깨어나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쫙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들이 이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둠의 계계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의 죄악을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교회들부터가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그렇게 짝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세상과 짝하였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